안녕하세요. 창원대학교 재직 중인 이민수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근골격계 질환 및 체중 조절을 위한 운동 재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깨, 허리, 무릎에 대한 질환이 증가되고 또 체중이 늘어나는 공통점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인과 그 다음에 운동을 어떻게 해서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근골격 질환과 그에 대한 운동, 재활, 그 다음에 2부는 체중 조절을 위한 운동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어깨 질환, 그 다음에 허리 질환, 무릎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2부에는 체지방에 대한 이해와 그 체지방을 감소시키기 위한 운동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운동 재활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다치기 전에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운동 재활의 목적인데, 우리가 이제 상해를 당하는 유발 요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언노딩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 몸이라고 아마 가정을 해보면 정상적인 상태죠. 그런데 발목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허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신전력 스트레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인대가 파열되겠죠. 힘줄도 파열되고 뭐 근육도 파열되긴 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가장 상해의 큰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걷다가 발목이 겹질려지게 되면 발목에 붙어있는 인대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심하게 되면 끊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전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압박이 되는 것을 압축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절염, 타박상인 경우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경우가 제일 큰 부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신전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그 질환이 자상, 염자라고 합니다. 자상은 근육과 힘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염자는 인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힘줄은 뭐냐면 근육과 뼈가 있는데 그 사이에 붙어 있는 단단한 어떤 그것을 우리가 힘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뼈와 뼈 사이에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는 것은 발목에 붙어 있는 힘줄을 얘기하는 것이고, 뭐 전방 십자인대, 무릎에 있는 것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상은 크게 심각하지는 않은데, 염자, 즉 인대가 손상이 되면 우리가 이제 심지어 수술까지 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질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단력은 여기 세 번째 여기 보는 것과 같이 평행으로 힘이 작용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염자, 골절, 디스크, 이제 허리 부상 같은 경우에 여기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농구할 때 수술하고 착지하고 나서 바로 방향 전환을 할 때 무릎은 안쪽을 향하는데 종아리는 바깥쪽을 향한다. 그러면 이제 서로 반대되는 전단력이 발생이 되면서 부상을 입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밴딩이라고 해서 굴곡력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골절, 디스크라고 하는 것이고, 이 트위칭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제 이렇게 서로 회전되는, 그래서 나선형 골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종류에 의해서 상해가 유발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과 힘줄, 그 다음에 인대가 손상되는 것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트레인, 좌상, 그
그 다음에 인대가 손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염자, 스프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증상 같은 경우에 보면 1도, 2도, 3도가 있고 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1도는 근육의, 그러니까 자상 1도라고 하는 것은 근육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부분 파열이 있죠. 근육이 부분 파열된 것, 그 다음에 완전히 파열된 것을 우리가 3도, 그래서 그 심각한 그 상태에 따라서 1도, 2도, 3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염자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발목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인대가 이렇게 늘어났죠.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 1도라고 얘기하고, 여기 보면 부분 파열됐죠. 이런 경우에는 2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완전 파열, 이건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3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발목에 문제가 있어서 갔는데 염자이면서 3도라고 얘기한다면 완전 파열이라서 여튼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무릎에서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운동 재활을 할 때 목표는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 있고요, 장기적인 목표가 있는데, 단기적인 목표는 결국은 이제 응급처치와 이제 부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부풀어 오르는 거죠. 다친 데가. 그래서 그걸 관리해야 되는데, 라이스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이런 걸 관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이스의 R은 레스트고요, I는 아이싱, 컴플레이션, 엘리베이션. 이렇게 돼서 다치면 무조건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아이싱을 해라. 그 다음에 심각하면 그 부위를 움직이지 못하게 압박을 하고, 만약 다리 부위가 다쳤다면 다리 부위를 심장보다 조금 버게라든지 어떤 받침대를 해서 다리를 올려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응급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아이싱인데, 이 아이싱은 결국은 우리가 다쳤다, 그 다음에 뭐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 또는 상해를 입었다 하면 무조건 아이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싱을 하는 이유는 염증 반응, 얘기하면 혈액이 모여서 거기에 손상된 부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그것이 부종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또 다른 혈액들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압박도, 컴프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압박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아이싱만 제대로 해준다면 훨씬 더 증상이 완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하다가 또는 다치지 않아도 근육을 많이 썼다고 했을 때 아이싱을 하는 것은 회복이라든지 또는 다쳤을 때 응급처치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싱은,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보통 운동 끝나고 아이싱도 많이 하고요. 야구선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1회가 끝나고 나면 거기 쉬는 라카에서 그 아이싱을 하는 걸 종종 볼 수 있고, 또 축구선수 같은 경우에도 전반전이 끝나면 라카르에 쉬고 있을 때 아이싱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화상이라든지 또는 뭐 타박상이라든지 또는 발목이 좀 삐끗했다든지 했을 때 무조건 얼음 찜질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1회에 20분이 넘지 않도록 하고,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뭐 한 2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한 4번 정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을 관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싱만 해도 통증이 관리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관절의 가동범위라고 하는 것은 어깨가 180도 돌아가는데 우리가 어깨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 제한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관절의 가동범위, RO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증가시키는 스트레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체력 증강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치고 나면 체력이 약해져 있는데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잘 재활을 해서 원하는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장기적인 목표는 부상당하기 전에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부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다친 부위를 더 강화시켜주는, 근육을 강화시켜준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활 단계를 한번 살펴보면 이거 글씨가 자꾸 깨지는데 좀 버전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운동 재활 단계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는데, 아까 그 1단계는 여기 보시면은 스웨일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부종이라고 하는 건데, 요 부종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라이스, 그래서 아이싱을 중심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때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ROM을 확보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시 얘기하면 부종이 부풀어 오르는 부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통증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한다면 코어 밸런스 운동을 하는 것이 두 번째 페이스고요. 이 코어 밸런스 운동은 이제 한다면 플랭크, 스쿼트, 그 다음에 이제 요가 자세 같은 운동들,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하는 거고요. 또 이제 그런 것들이 강화되고 이제 좀 더 시간이 경과되면 근력, 스트렝스 운동들,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거고요. 네 번째, 이제 근력이 강화되면 기술 운동, 기능성 운동. 그래서 이제 기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운동선수인 경우에 축구면 축구에 대한 기술 운동, 야구면 야구에 대한 기술 운동.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친 부위에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기능성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더 다치지 않게끔 예방하고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그 부위가 좀 약하다라고 한다면 그 부위에 테이핑 같은 거 하고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예고요. 그리고 심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부상을 방지하는 그런 그 주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운동을 시작하는데 몇 가지 조건과 구성 요인이 있는데, 여기 FITT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운동을 이제 시작할 때 운동을 일주일에 몇 번 할까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운동을 어느 정도 힘들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인텐시티, 운동 강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몇 시간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수영을 할까, 아니면 근력 운동을 할까, 아니면 유산소 운동을 할까, 아니면 뭐 축구를 할까, 이런 운동의 형태. 그래서 요 약자를 따서 FITT에 따라서 운동 프로그램을 내가 짤 수가 있을 거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운동 프로그램을 짤 수가 없다면 전문 트레이너들이 운동 프로그램을 짜서 거기에 맞게끔 운동하는 것이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시작할 때 보시면 준비 운동을 여기 보시면 60분 운동을 할 때 15분씩이나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운동이 끝나면 여기는 심장의 온도를 올리는 거고, 여기는 심장의 운동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로 얘기하면 급발진하는 것이 아니라 1단, 2단, 3단, 4단 점차적으로 이제 그 엔진의 기능을 올리고, 그 다음에 충분히 주행을 하고, 만약 예를 들어서 한 30분 했다라고 한다면 끝나고 나서 가열된 엔진을 다시 쿨링 다운하는, 그래서 정리 운동 한 10분 정도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자, 이제 그 운동 재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이제 어깨인데, 어깨가 왜 부상이 많냐 하면 많이 쓰는 거죠. 오버유즈도 하고요, 오버로드하고 이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거운 것을 이제 순간적으로 들어 올리거나 또는 그것을 뭐 힘을 주거나 했을 때 그걸 오버로드라고 하는데, 직업적으로 봤을 때 그런 오버로드가 매일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오버유즈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질환들은요, 우리가 급작스러운 부상 같은 경우에는 로드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반복이 되면 오버유즈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성 질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깨가 왜 잘 다치냐 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 불안정한 이유는 또 장점이 있겠죠. 우리 신체 중에 팔, 어깨만큼 360도 돌아가는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깨는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그 자유롭게 움직이는 대신 구조가 좀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도 자주 빠지고, 그다음에 어깨 근육도 손상이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치 절구통에 절구가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약간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 때문에 결국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빈약한 어깨를 견고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근육, 힘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위에 요 부위에 여기와 요 뼈와 붙어 있는 근육들이 있는데, 그 지탱해 주는 근육들을 우리가 회전하는 근육들의 다발이다. 그래서 회전근개라는 말을 씁니다. 이 회전근개는 4가지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부위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견각하근이라고 하고요. 또 요 위에 지나가는 근육을 우리는 극상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근육이 이제 보이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뒤쪽으로 보면 이제 이 부분을 보이는 건데, 뒤쪽에 보면 극상근이 보이는 거고요. 앞에는 조그맣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극상근이니까 극하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극하근 밑에 조그마한 근육, 소원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 근육, 즉 극상근, 극하근, 견각하근, 소원근, 이 4가지 근육을 우리가 회전을 도와주는 근육이다 라고 해서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손상을 입는 부위가 요 극상근입니다. 특히 극상근 중에 요 근육과 뼈와 요 사이에 힘줄이 있죠. 요 힘줄이 붙어 있는데 많이 쓰거나 충격을 주거나 급작스러운 텐션을 줬을 때 이게 찢어지거나 아니면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염증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요 부위가 이제 부풀어 오르고, 결국은 팔을 들어 올릴 때 여기 이제 견봉이거든요. 이게 이제 쇄골이고요. 들어 올릴 때 이 회전근개 중에 극상근이 약하기 때문에 올리게 되면 견봉이랑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충돌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프겠죠, 당연히. 뼈와 뼈가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찢어지는 것을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관련된 질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 질환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뼈와 뼈가 이렇게 충돌되는 경우를 우리가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회전근개가 이렇게 파열됐죠. 그래서 이것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고요. 만일 이런 충돌 증후군이라든지 회전근개 파열이 돼서 그게 이제 만성화되면요, 결국은 이렇게 유연성이 있는 섬유 조직으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나중에 굳게 되겠죠. 이 굳으면은 팔이 안 올라가죠. 그래서 이거 동결견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얼어붙었다 근육이,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50대 이후에 많이 발생이 된다 해서 오십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질병들이 어깨 충돌 증후군,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이렇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근육, 특히 이제 극상근에 이렇게 칼슘이
침착이 돼 갖고 거기에 이제 마치 석회처럼 굳어버리는 그 석회화 건염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또는 뭐 무리하게 자주 써서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습관성으로 요 부위가 불안정해서 탈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질환들이 어깨 질환의 종류로서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수술이나 치료 방법은 약물요법, 관절 내시경, 뭐 그다음에 주사요법, 그다음에 회전근개 같은 경우는 관절 내시경. 주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고 또는 가벼운 경우에는 약물 같은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키고 예방하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전근개를 강화시켜 주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뼈는 약한데 불안정한데 그걸 감싸고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겠다면 어깨가 상해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 관련 재활 운동은 만일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프거나 약간의 그 상해가 있다면 이런 스트레칭, 이거 펜듈럼 엑서사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치지 않는 부위를 고정하고 그 다음에 다친 부위를 축 떨어뜨려서 가볍게 돌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ROM도 좀 확보되고 유연성도 좀 확보되고 그 다음에 부하는 없지만 그 어떤 스트레칭을 하면서 어깨가 좀 유연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 이런 이제 그 스트레칭 될 수 있는 밴드는 일상에서 이제 별로 그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쉽게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밴드 운동을 스트레칭 하는 거. 그 다음에 양손을 해도 되고 어디에 고정시켜서 한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는 운동들, 이런 밴드 운동을 가장 추천합니다. 그래서 밴드가 하나 있으면 우리가 뭐 그냥 TV 보면서도 할 수 있는 운동들, 그래서 이게 어깨에 관련 운동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좀 어깨 재활이 조금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덤벨을 가지고 이런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운동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제 허리 질환에 관련된 질환과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가 그 디스크 하는 것이 이제 요 뼈와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그 쿠션 작용을 하는 디스크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눌려서 결국은 이게 탈출되는 거죠. 탈출되면 이제 액이 탈출이 되면 요 사이로 신경이 지나가는데 요 신경을 건들게 되면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물론 이제 오버유즈도 하고 오버로드 때문에 요 공간, 그러니까 이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져 있으면 결국은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이제 그 통증이 있는데 그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허리 이 척추뼈는 한 5개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추는 뭐 해서 총 한 31개가 있는데 이런 뼈들이,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얼라이어먼트, 밸런스라고 하죠. 이것이 자세나 불안정한 어떤 그 생활 습관 때문에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요새 이제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도 척추측만증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척추가 옆으로 굽어지거나 휘어지는 질환들. 그렇게 되면 어렸을 땐 모르지만 나중에 되면 호흡도 곤란해지고 자세도 물론 안 좋아서 결국 허리 디스크까지 유발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척추체에 이게 나와 있는 이런 돌기들이 있는데 이 돌기들이 그 척추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손상을 입어서 결국은 불안정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척추 분리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뼈가 약간 부러진 거죠. 뒤에 잡아주는 뼈들이.
만약 그런 요 척추 분리증이 일어나면 당연히 이 척추를 잡아주지 서로 연결해주지 못하니까 이 위에 있는 것이 밑에 거보다 더 전방으로 미끄러져서 결국은 허리 통증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척추 전방 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척추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 무릎처럼 척추에도 관절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깨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감싸고 있는 4가지 근육이 있다, 회전근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허리도 사실은 우리가 직립을 하게 되면서 허리에 가장 많은 부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약해지는데 그 약해진 허리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것도 4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허리 중심 근육, 즉 코어 근육이라고 합니다. 이 코어란 말은 중심이란 말이죠.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중심이 되는 근육 4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아래 위 중에 중간에 있는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할 때 이 위에 덮개 같은 근육을 우리가 횡격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골반 밑에 있는 그 생식기 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골반 기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호흡을 도와주는 거니까 지붕과 밑에 이제 그 바닥, 그의 근육, 골반 기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근육을 우리가 이제 그 복대처럼 싸고 있는 근육을 우리가 복행근이라고 얘기하고요. 횡으로 싸고 있어서 복행근. 복은 이제 허리 쪽을 말하는 거고요. 그 뒤쪽에 보면 그 아주 가느다란 근육들이 있는데 이거 다혈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근육도 허리를 안정시켜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육. 그래서 이 4가지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횡격막, 맨 밑에 골반 기저근, 그 다음에 이 중앙에 있는 복부 쪽에 있는 복행근, 그 다음에 뒤쪽에 척추 뒤쪽에 지나가는 다혈근. 이 4가지 근육이 가장 일반적으로 중요한 코어 근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중심이니까 가장 그 핵심이 되겠죠. 이 4가지 근육을 잘 발달시켜서 허리를 나이가 들어도 아프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하냐? 결국은 이 4가지 근육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운동 재활에서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 근육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대를 강화시켜나 힘줄을 강화시키는 것도 사실은 뭐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근육만큼은 효과가 없다. 그 다음에 장기간 하지 않으면 효과가 미비하다. 근데 근육은 우리가 며칠만 해도 근육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재활 운동의 그 초점에서 본다면 그 핵심은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7가지 운동 중에 허리를 강화시키는 추천되는 운동들을 보면 이제 허리가 압축돼서 이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이렇게 허리를 펴주는 운동, 그래서 이렇게 매달리는 운동들 되게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젖히는, 윗몸 뒤로 젖히는 운동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숙이는 운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숙이게 되면, 자,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요 상황은 척추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경이 지나가고, 그러면 여기에 좁아지니까 디스크는 이쪽으로 앞쪽으로 가겠죠. 근데 반대로 앞으로 숙이는 운동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디스크가 뒤로 밀려나서 신경을 건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강화시키는 운동 중에서는 반드시 허리를 뒤로 젖히는 운동을 할 것이지 앞으로 숙이는 운동은 금지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코브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뭐 어렵다면
손을 대고 하는 운동들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요 운동에서 푸시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고양이 자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실력이 된다면 버드독이라 그래서 무릎을 이렇게 이제 그 고양이 자세에서 다리와 손을 반대 교차되게끔 이렇게 하는 운동들.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가장 쉽지만 효과가 좋은 운동 중에 이제 플랭크 같은 경우에 이런 운동들 7가지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가 아프든 안 아프든을 떠나서 이제 나이가 이제 드신다면 미리부터 요 7가지 운동을 미리 조금씩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요 운동은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아요. 뭐 해봤자 뭐 한 10분에서 5분 정도면 다 하는 운동들이니까 해주시면 그 허리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야 될 운동들은 뭐냐? 여기 보이시죠? 허리 앞으로 굽히 이거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싯업도 역시 무리를 주는 거고요. 누워서 다리를 똑바로 올리는 운동도 역시 허리의 부하가 많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허리가 안 아프면 상관이 없지만 허리가 아픈데 스쿼트 운동 같은 경우에는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야 될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데드리프트, 그 다음에 레그 프레스, 그 다음에 바이시클 이런 건 다 이제 허리에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이다. 그런데 이제 허리가 아프지 않으면 이런 운동들 다 좋은 운동들이죠. 근데 허리가 이제 약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하시는 게 좋다. 그럼 이제 이 운동을 안 하면 거꾸로 뭘 하냐? 레그 컬 운동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엎드려서 다리를 올리는 운동. 이런 운동은 또 오히려 허리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허리가 좀 안 좋아서 그 웨이트장에 가면 이런 운동 좀 피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허리를 뒤로 제끼는 운동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운동에 반대되는 건 레그 컬 운동인데 엎드려서 다리를 올리는 운동.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무릎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은요, 여기 보시면은 위에 뼈가 있고 밑에 뼈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연결해주는 인대들이 있는데 뼈와 뼈는 인대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대퇴골이 있고 경골이 있는데 이 위에 뼈와 밑에 뼈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을 우리는 전방에 따라서 전방 십자인대라고 하고요. 이 뒤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 뒤에 또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런 그 지나가는 그 인대가 있어요. 이건 후방 십자인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뼈 사이드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내측 인대가 있고요. 여기 바깥에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왜 바깥쪽이냐면 여기 보면 비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골. 그래서 만약 왼다리라면 저쪽 밑에 복숭아뼈까지 이어지는 뼈를 우리가 비골이라고 하는데 그 비골이 바깥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바깥쪽이고 이쪽이 안쪽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4가지 인대들이 요 무릎 근육을 이렇게 싸고 있다. 근데 무릎은 사실은 어떤 움직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어깨보다는 훨씬 더 그 부상의 확률이 감소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뼈는 약해지고 상체는 배는 이제 이렇게 체중이 증가되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중이 무릎 쪽에 다 실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코어 근육이 하중을 지탱해 분산해 줘야 되는데 이제 그 코어 근육이 약해져 있으니까 전부 다 하중이 발목 아니면 무릎에 미치겠죠. 그래서 결국은 무릎이 의외로 나이가 들면서 많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염증이 생겨서 걸리는 질환인데 노인들 분야에서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한번 질환의 종류는요, 십자인대 파열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 앞에 보이는 이 십자인대는 어떤 경우 많이 파열되면 그 헛디뎠을 경우,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골은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대퇴골은 이쪽으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대퇴골은 이쪽 방향으로 힘이 진행이 되는데 경골은 이쪽으로 진행이 돼요. 서로 전단력이죠. 이랬을 때 얘가 굉장히 많이 손상을 입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외측인데도 이게 이제 끊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하게 다친 경우, 운동선수 중에서 이제 심하게 다치면요, 전방 십자인대가 제일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후방 십자인대, 내측인대, 외측인대 이렇게 되는데, 심하다는 건 뭐예요? 이 네 가지 인대가 다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추락사 이런 경우에도 그런 추락할 경우에도 그렇게 인대가 파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어깨도 마찬가지지만 위에 뼈와 밑에 뼈 사이에 패드가 있죠. 고무 패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게 반월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반월상 연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충격에 의해서 이 패드가 찢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데, 염증은 왜 생기냐면 지속적인 충돌로 인해서 요 사이에 관절액이 있어요. 근데 요 관절액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왜 염증이 생기는지는 아직도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면역 반응, 즉 그 관절액에 이물질이라고 우리 몸이 착각해서 거기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슬개골이 연화됐다, 약해진 거죠. 약해져서 걸을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나는 경우, 이런 것도 무릎 질환에 걸리는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릎 재활 운동을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무릎이 많이 아프다고 한다면, 지금 이분은 수건을 대고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그 누르는 운동을 우리가 아이소메트릭 운동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누르게 되면은 요 햄스트링, 요 허벅지 밑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대퇴 이두근이라고 하는 거죠. 요 밑에 부분의 근육이 강화되고, 뭐 이렇게 누르면 이제 여기 그 허벅지 근육이 강화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아이소메트릭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등척성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등척성 운동은 근육을 움직이지 않고 힘을 지속적으로 주는 운동, 그걸 우리가 이제 아이소메트릭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운동들은 어깨도 마찬가지고 허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운동들은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꼭 피해야 될 운동은 이렇게 스쿼트, 그 다음에 충격을 주는 러닝, 그 다음에 이 런지 운동, 이게 막 점프할 수 있는 플라이오메트릭 같은 점프 운동, 이런 것들은 삼가하고요. 체중이 있다면 무릎이 안 좋은데 체중이 있다면 수영 운동을 추천하고요. 가장 좋은 운동은 역시 걷기죠. 걷기를 추천합니다. 2부는 체중 조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결국 체중 조절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연소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을 연소시키려고 하면 지방이 어떤 성질이 있고 지방이 어떤 그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지 이걸 좀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방을 없애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덜 먹고 식이요법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수술을 한다거나 약물을 먹는 것은 그거는 부작용만 심하고 효과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남성과 여성의 신체 구성을 비교하면요, 남자는 근육이 훨씬 더 여자에 비해서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필수 지방, 하나는 비필수 지방. 요 필수 지방은 꼭 있어야 되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최소한 한 3% 이상, 3%가 있어야 되고, 여자는 12%. 여자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여자는 지방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없어도 되는 운동인데, 이게 저장 지방이라고 하는데, 요 저장 지방이
이제 증가가 돼서 몸이 뚱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정상 12%, 여자는 15%별 차이 없죠. 그 다음에 뼈는 뭐 역시 남자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들에 의해서 한 25%에서 100%가 되는 건데, 남자는 체지방이, 요 저장지방이 25% 이상이 증가가 되면 비만, 그래서 이제 질병이라고 하고요. 요 남성이고요. 여성은 30% 이상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비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지방에 따른 체형을 보면 3%일 때는 거의 뭐 이제 프로급 선수들,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 40%면 좀 심각하죠. 그 남자는 여기가 이제 요쪽으로 가면 이제 정상이고요. 이제 요쪽으로 가면 비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넘지 않도록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자는 요 부위죠. 요 부위가 여기 밑에가 정상이고요. 여기로 갈 때 이제 비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보면 왜 살이 찌느냐 하면 사실은 유전적인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요 위에 있는 이제 그 수치는 뭐냐면, 엄마, 아빠가 다 뚱뚱하지 않으면 자녀가 뚱뚱할 확률은 10%. 그 다음에 그 한쪽이 약간 비만일 경우에 자녀의 비만은 40%에 육박하고요. 두 분 다 뚱뚱하다면 80%.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가질 때 엄마, 아버지의 어떤 그 체지방도 그 자녀한테 미치는, 그러니까 이제 출산할 자녀한테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다. 그래서 유전적인 거, 뭐 많이 먹는 거죠. 그다음에 운동 안 하고요. 그다음에 약물, 스트레스가 비만의 원인 중에 굉장히 또 크게 작용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경 내분비학적 원인인데, 이 신경은요, 우리가 음식을 뇌 부위에 보면 시상 하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식욕을 조절하고요. 그 조절된 호르몬을 우리는 인슐린, 렙틴, 그렐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의해서 조절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것은, 배가 고픈 것은 머리에서 인지를 하는 거죠. 배가 부르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뇌가 결국은 살을 찌게 하고 또 살을 빠지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살이 찌는 원인 중에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왜 살이 찔까? 많이 먹지 않는데, 이것은 기초대사량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저하됩니다. 그러면 기초대사량이 칼로리 소모에 이렇게 보면 100%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움직일 때는 20%밖에 안 빠지고요. 생활하는 대사적인 활동으로. 근데 밥 먹을 때 체열을 생성하기 때문에 한 10% 정도가 빠져요. 먹을 때도. 그런데 그걸 소화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있을 때, 뭐 잠잘 때도 마찬가지지만 쉬고 있을 때 70%가 기초대사량에 의해서 칼로리 소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보면 기초대사량 70% 중에 이게 100%를 했을 때 근육이 거의 40%의 기초대사량을 소모합니다. 그다음에 간, 신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근육량이 작다는 소리는 뭐죠?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는 소리겠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조금 먹어도 살이 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리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가 시상이거든요. 여기 시상 하부라고 하는데, 요 부위에서 모든 걸 조절해요. 그래서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면욕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여기서 이렇게 본능적인 거 다 조절하는데, 여기서 밸런스가 맞으면 이제 먹는 거, 그다음에 쓰는 거, 지출과 수입이 밸런스가 잘 맞죠. 그러면 체중 변화가 없겠죠. 근데 이제 요 체중 변화가 없게끔 만드는 것이 뭐냐면, 지방이 커지면 렙틴이 분비돼서 그만 먹어라 라고 하는 신호를 주고요. 위에서, 그 다음에 췌장에서 이제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가 이제 공복으로 비어 있잖아요. 그럼 배가 고프겠죠. 그럼 위에서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요 시상을 해서 시상에는 식욕 촉진 중추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욕 억제 중추가 있어요. 그래서 촉진 중추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악셀레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식욕 억제는 마이너스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잘 맞으면 살이 안 찌는데 둘 중에 하나가 급격히 올라가면 살이 찌는 거고요. 식욕 억제가 또 급격히 증가가 되면 살이 빠지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호르몬들이 조절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슐린도 사실은 식욕을 억제해 주는 호르몬이에요. 왜냐하면 혈당이 높아졌다는 소리는 뭘 많이 먹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많이 먹으면 결국 인슐린이 어디다 저장을 하는데, 그래서 그만 먹어라 라고 저장을 하는데 자꾸 먹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슐린이 기능을 잘 못하게 되겠죠. 그럼 뭐가 걸리죠? 당뇨병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뇨도 식욕 조절과 깊은 영향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왜 밤에 야식이 그렇게 맛있고 참을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그 신경 조절학적인 호르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그렐린은 아까 얘기했지만 위에서 분비돼서 식욕을 촉진하는 그 호르몬이죠. 그래서 시상에 먹어라 자꾸 촉진을 하는 그런 그 악셀레터 역할을 하는데 아침 8시가 되면은 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는 걸 느껴서 아침을 먹을 테고 12시가 돼도 또 이렇게 피크가 보이고요. 또 저녁이 되면은 또 이렇게 피크가 돼요. 그런데 감소되다가 여기 보시면 12시에서 2시 사이, 뭐 한 2시에서 3시 사이, 뭐 이렇게 이게 굉장히 올라가 있죠. 공복을 심하게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자야 되는데 이때 보통 뭐 늦게까지 잠 안 자고 야근하거나 또 뭐 TV 보거나 게임하거나 이럴 때 자녀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때 뭔가 TV에서 뭐 라면 먹는 거라든지 또 통닭 먹는 거라든지 그러면 고통스럽죠. 안 먹을 수가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살을 빼려면 12시에서 적어도 1시 이전엔 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렐린이 2시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이때가 우리가 식욕을 참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르는 거죠. 그래서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결국 이렇게 살을 찌게 또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 밥 한 공기에 여기 비교하면 피자는 5배, 1인분으로 봤을 때 통닭은 10배, 라면은 거의 2배, 햄버거는 4배, 밥 한 공기에 짜장면은 2.5배. 그러니까 차라리 밥을 먹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스턴트 식품은 특히 튀김류는 살찌고 싶으면 튀김을 먹어라. 동맥경화도 유발된다. 그래서 튀김은 절대 좀 조심해야 될 음식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은 음식은 뭐냐 이거예요. 타임즈에서 슈퍼푸드 탑 10을 발표했는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마늘입니다. 마늘. 자, 그 다음에 블루베리, 토마토, 시금치, 와인, 견과류, 그 다음에 귀리, 브로콜리, 연어, 녹차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소주 먹지 마시고 집에서 일찍 들어가셔서 와인을 먹고요. 와인 안주에 시금치라든지 토마토, 블루베리를 얹어서 견과류랑 같이 먹는다면, 또는 뭐 조금 여유가 된다면 연어라든지 브로콜리 해갖고 같이 먹는다면, 술을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이제 건강한 정도, 한 뭐 2-3잔 정도 먹는데 같이 대화하면서 이런 안주로 먹으면 여러분들은 슈퍼푸드 탑 10 중에 거의 한 6개, 7개를 섭취하는 그런 생활, 그러니까 그 음주 생활을 그렇게 바꾸시길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한번 보십시오. 체중 감량과 지방 세포의 수와 크기가 어떻게 변하냐. 이 사람은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150kg로 뚱뚱한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운동 다이어트를 해서 75kg 성인 남성인데 정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 지방 크기가 감소됐잖아요. 그래서 0.9에서 0.2로 감소가 되니까 거의 한 4배 이상이 감소가 됐죠. 그러니까 완전 쪼그라드는 거죠. 그런데 지방 세포의 수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상인이 한 250억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뚱뚱한 사람은 거의 3배, 750억 개. 근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얘기냐면 크기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조금만 방심하면 고무풍선처럼 다시 이렇게 부풀어 올 수 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평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조금만 굶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하게, 그래서 요요 현상이 그래서 일어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합니다. 여기 보시면 2kg에 똑같은 2kg인데 지방이 근육에 비해서 훨씬 많죠. 여기 이제 탄수화물, 탄수화물의 구조고, 이건 지방의 구조예요. 그러면 이 지방은 이 탄수화물에 비해서 훨씬 더 견고하죠. 그러니까 분해가 쉽게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탄수화물에 비해서. 근데 지방은 에너지 보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잘 분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운동 강도와 시간에 따라서 지방 분해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서로 반대예요. 운동 강도가 심해지면 맨 처음에는 탄수화물이 점점 증가되고 지방은 점점 감소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 탄수화물에 의존을 하지 지방은 점점 감소가 된다. 그 다음에 운동 시간은 또 반대죠. 운동을 길게 할수록 지방이 많이 올라가고 운동을 길게 할수록 탄수화물은 감소되죠. 그러니까 살을 빼려면 뭐예요? 운동 강도는 줄이고 운동 시간은 늘려라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최소 20분 이후부터 지방이 연소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운동은 길게 하면 길게 좋다. 운동 강도는 좀 줄여라.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아침 운동을 해야 될 거예요? 저녁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살을 빼려면 아침 운동을 하는 거 좋습니다. 왜? 공복 상태에서는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는 운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에너지를 끌어다 써야 되는데 지방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아침 운동이 좋다. 그러니까 아침이 좋은 게 아니라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식전에 해야 될까, 식후에 해야 될까라는 같은 원리입니다. 식전에 공복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을 에너지화 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식전에 운동하는 것이 좀 좋다. 근데 한 가지 밥맛이 너무 좋아지면 어떡하죠? 뭐 그런 사람은 뭐 또 거기에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운동하는 건데 원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초보자를 위한 체중 감량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이게 일주 이제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봤을 때 걷기예요. 좀 이제 강하게 걷기라는 것은 뭐 아령을 들고 걸을 수도 있고요. 또 빠르게 걷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걷는 거. 그래서 요때 플러스 뭘 하냐? 플러스 이제 근력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하는 걸 추천하고요. 요거 이제 인클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경사도 있는 이제 그 땅을 걸어라라고 하는 계단 걷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지속적으로 40분 걷고 그다음에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요. 그다음에 파워워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30분 정도 하고 또 다시 계단을 이용하거나 또는 등산을 하거나 했을 때 30분 이상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하루는 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한 달 정도 지속하다 보면 살이 많이 빠진다고 하는 것을 이 프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팁으로 주면 이 단식은 아니에요. 이게 간헐적 단식이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덜 먹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16-8 단식이라고 하는 건요. 16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그 사이에 음식을 좀 먹고 그다음에 또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굶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8시에 자잖아요. 8시에 이제 식사를 마치고 그다음에 2시까지 아니 거꾸로죠. 이게 이제 2시부터 8시까지 안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사이에 식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하는데, 그래서 요 식사는요, 우리가 보통 3,000 칼로리 먹는데 요 경우에는 한 500 칼로리 정도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칼로리를 500 칼로리 먹고 16시간을 무조건 공복해라. 근데 요 16시간 공복한 상태에서 500 칼로리 해당되는 것은 뭐 2번을 먹어도 좋고, 근데 이 2번을 하는데 뭐 한 번을 먹어도 되는데 공복 이제 이게 허기가 지니까 한 500 칼로리에 해당되는 거. 500 칼로리면 밥 2공기 정도의 칼로리니까 여러분들이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일주일 중에 날짜를 정해서 2번은 공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월요일 날 먹고 그 다음에 이때 급격히 줄이고 그 다음에 이틀은 정상으로 먹고 하루는 또 급격하게 줄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그래서 5번은 먹고 2번은 단식하는, 그래서 이걸 간헐적 단식. 그래서 이건 어떤 걸 해도 좋은데 본인이 편안한 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그 16.8 단식에서 여기 보면 공복 상태에서 여기 HIIT라는 것은 여기 인터벌 트레이닝, 그래서 단시간 뭐 예를 들면은 1분 운동하고 30초 쉬고 1분 운동하고 30초 쉬고 이런 거 해서 한 4회 하는 거죠. 이것을 HIIT, 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 약자 따서 HIIT, IIT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복 중에 요 단시간 운동을 해주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분해를 촉진하는 음식들은 뭐가 있냐? 좀 이게 삼겹살인데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지방이 이제 축적이 되겠죠. 얘네들은요, 분해를 촉진하는, 그러니까 이 지방을 좀 더 이렇게 느슨하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고리를, 그래서 분해가 빨리 촉진될 수 있도록 어떤 선행적인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이 포도주예요. 그래서 와인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그 뭐 와인으로 절인 삼겹살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녹차에 절인 삼겹살. 그다음에 카페인,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도 지방을 촉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다음에 펩사이신이라고 우리가 매운 음식들도 역시 그 지방을 촉진하는, 분해를 촉진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제 결국은 지방은요, 이 겉에 피하 지방이 있고요, 이 안쪽에 이 조직들 안쪽에 내장 지방이 있는데, 이 피하 지방은 별로 크게 위험하지 않은데 이 내장 지방이 위험합니다. 이게 염증 반응도 일으키고요, 결국 뭐 코어 지방도 약하게 하고, 그다음에 위, 소장, 대장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결국은 왜냐하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없애야 될 지방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애려면 아까 요게 연소가 된다 그랬죠. 연소, 탄다는 소리예요. 얘가 타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타고 연기가 나가죠. 이걸 이산화탄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산소를 얼마만큼 잘 공급하느냐,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지방이거든요. 지방. 그런데 얘를 태우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만큼의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발생이 되느냐?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고 땀, 물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없애려면 결국은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증가될수록 얘가 많이 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중 감량 운동요법 5. 그래서 운동 전에 원두커피를 마셔라. 30분 전에. 그 다음에 운동하면서 호흡은 최대한 길고 가늘게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쉰다. 우리가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달리기 할 때도 또는 걷고도 규칙적으로
들어 마시고 내쉬고, 가늘고 길게. 아까 산소 공급을 최대한 해주는 거. 그래야 지방이 분해돼서 뭐로 나온다?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물이 나온다. 이것은 지방이 연소됐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를 충분히 많이 이용해 주는 게 좋다. 그러면 천천히 걷기나 아니면 빨리 걷기도 호흡을 계속 하면서 한다면 지방 분해가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운동 강도는 천천히, 운동 시간 최대 오래 해라. 왜냐하면 지방은 올라가고 탄수화물은 내려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몸은요 적응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몸이 날씬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3개월 이후에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제 인내심을 가지시고 운동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산소가 들어와서 지방을 연소시키고 가스가 발생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 다음에 믿고, 그래서 들어오는구나, 산소가 왜냐하면 산소가 지방을 분해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일 운동이 끝나면 뭐 사우나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개운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루틴으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하게 되면 체지방 감소는 호흡 조절로, 그 다음에 가볍게 장시간을 하고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은 아까 얘기한 코, 이 복부 쪽에 관련된 4가지 근육들, 호흡에 관련된 횡격막, 그 다음에 저쪽 골반 쪽에 있는 그 골반 기저근, 그 다음에 복행근, 뒤쪽에 있는 다혈근,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고, 재활 운동은 아까 얘기한 등척성 운동을 시작으로서 근육을 강화시켜라. 이 등척성 운동은 근육이 움직이진 않지만 힘을 주는 운동. 다시 해서 이 플랭크 같은 운동은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일명 슈퍼맨 자세,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스쿼트, 맨몸 스쿼트, 뭐 요 자세만 해도 괜찮고, 많이 되면 이렇게 점프도 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해주면 건강도 되고 살도 빠지고 그 다음에 성인병도 예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마지막 요약이었습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즐거운 운동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또 즐거운 노후 생활을 준비하시기도 바라고요. 운동은 친구처럼,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조심하시고, 그래서 항상 즐겁고 건강한 일상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동안 감사합니다.